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당은 오늘 이번 총선에 출마할 25명의 단수공천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고요.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승리하는 공천, 야당은 인적 쇄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의 전 약혼녀죠. 전청조 씨, 사기, 위조, 편취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오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사건도 오늘 1심 판결이 나오는데요. 판결 내용과 쟁점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총선을 56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역구 25곳의 단수공천 후보자를 1차로 발표했습니다. 권영세 전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배현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전략 공천할 일부 지역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12일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올해만 5차례 순항미사일 발사인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패배했던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주장 손흥민이 이강인 등 후배 선수들과 다투다 손가락이 탈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크린스만 감독에 대해선 축구협회가 경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재벌 3세 행세로 30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곧 내려집니다. 빨리 찾아온 봄 날씨 속에 제주와 강릉, 부산에서는 오늘 아침 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2월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네,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여야 정당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죠. 어제부터 총선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공천 후보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서울 19곳을 포함해서 25개 지역구 단수공천자 명단엔 권영세 전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서울, 광주, 제주 지역구 후보자 면접 심사를 했는데요. 일부 공천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 25개 지역 단수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19곳, 광주 5곳, 제주 1곳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 진영이 참패했던 서울의 경우 용산구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동작을의 나경원 전 의원이 공천됐습니다. 서초갑과 송파을은 해당 지역구 현역인 조은희, 배현진 의원이 각각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광진을에는 오신환 전 의원, 동대문을에는 김경진 전 의원이, 서대문갑에는 최근 지역구를 옮긴 이용호 의원이 각각 공천됐습니다. 공관위는 여러 지표상 경쟁력이 있고 승리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빨리 본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나중에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인천, 전북 지역구 후보자 면접을 이어갑니다. 주말엔 영남권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당내 경쟁자들이 몰린 지역구의 후보자 재배치, 교통정리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면서 인위적인 강제 재배치는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선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후보자 정하는 전략 공천 결과 내일 일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현역 의원 불출마 등으로 인해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구의 공천 실무를 담당하는 민주당 전략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르면 내일 회의를 엽니다.
논의를 거쳐서 일부 지역의 전략 공천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중성동 갑에 공천을 신청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선 여부도 이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만 곧바로 결정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의 거취 문제에 따라 이른바 친명, 친문 갈등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만큼 숙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과정에서 최대 30%까지 감점을 줘서 사실상 컷오프, 즉 공천 배제로 여겨지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경선을 앞두고 대상자에게 감점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직접 인재근 의원과 문학진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SNS 글을 쓰는 등 인적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발과 함께 당내 일각에선 비명계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기 전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천 물갈이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3지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국고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지가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인데 내일까지 개혁신당이 몸집을 더 불릴 수 있을지가 관심이죠. 네, 15일인 내일까지 현역 의원 5명 이상인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6억 원 안팎이 지급이 됩니다. 현재 현역 의원 4명인 개혁신당의 경우 1명만 더 확보하면 수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개혁신당 측은 현역 의원의 추가 입당 여부와 관련해 답변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광주와 목포 등 호남을 방문합니다.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는 선거 연합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은 4년 전 민주당 자매정당으로 창당했다가 나중에 흡수된 열린민주당 전철을 밟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들이 단체 행동에 주저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별 사직서를 통해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별 사직서라 해도 사전에 공모하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잇따라 집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는데 정부는 일부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연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전공의를 포함해서 젊은 의사들 집단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개별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전공의 협의회에 이어서 의대생 협의회도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뜻을 모으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단축이나 휴가투쟁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의대생들의 경우 수업 거부나 동맹 휴학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인턴을 중심으로 한 젊은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사직 의사를 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미리 사직서를 내고 3월부터 진료 현장을 떠난다는 겁니다. 전공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별로 집회를 진행해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인천과 부산시 의사회가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경기도 의사회가 오후 휴진하는 방식으로 시위에 나서고 내일은 나머지 지역 곳곳에서 걸기대회가 진행됩니다. 서울시 의사회의 경우 내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2,000명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할 방침입니다. 의협은 비대위로 전환한 뒤 처음으로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 자리에서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이런 의사단체들의 반발에 대해서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화도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보건복지부 중앙수습본부는 젊은 의사들에게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임의와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까지 젊은 의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료계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도 논의는 가능하지만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개별 사직서를 내는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진로에 큰 영향을 주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별 사직서라 해도 사전에 공모를 했다면 집단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직서를 받을 경우 병원 측이 상담을 통해 왜 사직서를 내는지를 잘 파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부 전직 의사협회 회장 등이 젊은 의사들에게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비대위 구성을 공개하며 앞으로의 점진적인 투쟁 계획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구성한 의대정원 정원처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구입니다. 우선 근본에 구성된 의대정원처지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지난 2월 6일 정부가 2,000명이라는 대규모 의대정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2월 7일 개최된 긴급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불합리한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위한 목적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인구 1,000명당 의사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중 한국은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세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져야 하는데 세상에 위치하는데도 의사 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소아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나라에서 소아과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그건 의사 부족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40개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의과대학을 24개 이상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학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이공학계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0명 정원 추진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닌 의대 정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제가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협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각 후보님들께서 근본 비대위에 참여해 주시기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근본 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상임비대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 투쟁위원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 활동과 저지 투쟁에 참여해 주시는 학생, 전공의 및 회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단을 두었으며 행정처리를 총괄하고 처리하기 위한 종합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전문적인 자문 및 아이디어 등을 원활히 구할 수 있도록 고문단과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의료계 각 지역의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을 드린 상태이며 금요일까지는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6월 17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비대위 투쟁 방안 및 로드맵 등 중요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근본 비대위에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2,000명 정원 추진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그런 결심을 대내외에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어떠한 급박 등
앞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에 모두가 합심하여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봉에 김태우가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프리카 소식 기자입니다. 부사협회는 지난해 파업 관련 전 회원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부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회장님이 김수 주장님이 사퇴한 뒤 지금 비대위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받으셨다면은 그 전회원 사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2010년 당시는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협의회 등은 아직 집단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또 의사협회는 개원이 중심이라는 한계가 지적되고는 합니다.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종합병원급이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그 동네 의원 중심의 집단 행동이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먼저 질문하셨던 과거에 협회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좀 공개하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2,000명 정원을 발표했던 상황과는 확실히 상황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대한의사협회와 개원이협의회라는 개원이 단체라는 말씀에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직역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저희의 강력한 뜻을 함께 펼쳐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내용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받았는지 안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셨는지 확인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받으신 상태에서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받지 않으셨고 오픈하시기도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건가요? MBN의 신용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는 오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고 향후 투쟁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달라진 입장을 언제까지 보이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그런 시한 같은 게 있나요? 현재 그런 시한은 정해지기 없습니다. 우선 1차 비상대책위원회가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안건들로 다루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BS BJ 이광호 기자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질문이랑 약간 유사한 면이 있는데 2020년 당시에 이제 파업을 끝내고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의협과 전공의단체 사이에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재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전공의단체 등과 소통하고 있는 창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2020년도에 대한전공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상당히 불신과 해를 가졌던 것은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2년 동안의 협의체 내부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이후에 현재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고 불과 며칠 전 임총 때 120, 30군데 여직할 단위 부대에서 전공의 대표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쟁 동력은 그 당시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대응 계획도 발표했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주장은 OECD 평균보다 의사수 부족하다지만 부족 현상 안 보인다는 주장, 또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접근성 좋은 나라다. 소아과 진료 차질 생기면 의사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40개 의과대학의 의대 정원이 3,000명인데 한꺼번에 2,000명을 늘리게 되면 의과대학을 24개 만드는 것과 같다면서 또 증원을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또 의료비 부담과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의대 증원에 반발의 집단 행동을 준비하는 의사단체에 대해서 간호사들은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의사가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의료인의 제일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인 만큼 의사단체는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이 두려워할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65만 간호인은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들 곁을 지킬 것입니다.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연고대 이공계 계약학과에서 합격생 등록 포기가 급증했습니다. 종로학원이 집계한 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합격생 자료를 보면 연세대와 고려대의 대기업 계약학과의 최초 합격생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비율이 전년 대비 4배까지 늘었습니다. 종로학원은 의대 열풍이 지속하는 가운데 증원 기대까지 더하면서 이대 이과 상위권이 대거 빠져나갔고 올해 서울대 첨단학과가 새로 생긴 여파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군이 지난 2일 서해 지역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지 12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9시쯤 강원도 원산 동북쪽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을 하고 있고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한 데 이어 12일 만에 또다시 발사를 감행한 겁니다. 순항미사일은 타원이나 팔자형 등 궤도를 그리며 다양한 방향으로 비행하는데 이번엔 팔자형 궤도를 그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잠수함 발사용으로 개량하기도 했던 북한의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개통일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분석이 나와야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은 올해 벌써 5차례나 순항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타격의 정밀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최근 시험 발사 중인 순항미사일이 잠수함 발사용인 불화살 3해 31형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순항미사일의 잠수함 시험 발사를 직접 지도한 사실까지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꾸준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메일이 북한에 의해서 해킹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해킹된 이메일에는 윤 대통령이 영국에서 진행한 일부 행사의 일정과 대통령 메시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의 순방을 떠나기 전 관련 사안을 사전에 포착해서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행정관이 부주의로 대통령실 이메일이 아닌 상용 이메일을 사용해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것이 원인이라며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경질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임원진 회의에서 뜻을 모은 이석재 부회장은 정몽규 회장과의 독대에서 사퇴를 건의했고요. 정 회장은 마땅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축구협회는 감독 경질을 대비해서 법적 검토에도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소집된 축구협회 임원회의에서 선수 출신 협회 부회장과 임원들은 경질 쪽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전부 다 지금 사퇴 쪽으로 나도 그런 얘기를 했고 나머지 분들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나머지들도 이제 다 그 얘기들 다 했지. 이석재 협회 부회장은 회의를 마치고 정몽규 회장을 독대해 임원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임원회의가 구속력이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는 아니지만 협회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대부분 참석한 만큼 정 회장도 당초 유임 쪽으로 기울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회장님 뜻을 나한테 아까 살짝 붙이더라고. 명분이 있어야 4강까지 올라가. 그래도 그나마 뭐 이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정몽규 회장은 내일 열리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개최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사항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질의 최종 걸림돌은 역시 자녀 연봉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만 대략 70억, 코치진을 포함하면 약 80억 원을 줘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한다는 것도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계획보다 늘어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 300억을 대출받았는데 정 회장은 위약금을 줄 경우 악화되는 협회의 재정 건전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경우에 대비해 계약 위반 사항과 위약금 규모 등을 따지는 법적인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이 석 달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웃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에 우리 증시와 외환시장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나연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올해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3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인데 더 눈여겨볼 것은 증가 규모입니다. 지난해 10월 6조 7천억 원에서 11월 5조 4천억 원, 12월 3조 1천억 원으로 둔화 흐름을 보이던 게 석 달 만에 다시 확대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이 가계대출 증가에 주된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4조 9천억 원으로 주택거래 감소 등을 반영하며 12월 증가분 5조 2천억 원을 밑돌긴 했지만 한국은행 예상치만큼 감소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역대 1월 증가 규모 기준으로 봐도 통계 속보치 작성이 시작된 2004년 1월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한은은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비롯한 정책 변화는 당장 1월 가계대출 증가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 금융권 포함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지난해 11월 2조 6천억 원, 12월 2천억 원에서 지난달에는 8천억 원으로 확대 전환됐습니다. 은행 기업대출 잔액도 1,254조 4천억 원, 한 달 사이 6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일시 상환됐던 대출이 재취급되면서 5조 2천억 원, 역대 1월 기준 세 번째로 크게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도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네, 오늘 주식 시황도 좀 보죠. 아침에 코스피가 상당히 하락 출발했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5% 이상 내린 2609.6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1.4% 이상 내린 833.24로 개장했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2624.73으로 낙폭을 상당히 줄인 상태입니다. 기관의 매도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53.33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오전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한 건 새벽에 나온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이 큽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로 시장 전망치인 2.9%를 웃돌면서 고금리가 지속할 거란 우려가 퍼진 겁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고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금리 모두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어제보다 11.9원 오른 1,340원의 거래를 시작해 지금은 1,337원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자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다시금 뚝 떨어진 건데요. 간밤 뉴욕 거래에서 달러당 엔화 환율을 보면 150.88엔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러당 150엔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 석 달 만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화 가치가 주요 10개 통화 가운데 가장 약세를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대를 유지했다는 게 가장 큰 배경입니다. 예상보다 뜨거운 물가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진 건데요.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확대할 거란 전망이 두드러지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확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달러 엔 환율 150엔. 일본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2년 달러당 엔화 환율이 152엔에 육박했을 때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시장 개입에 나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상당히 급속하다,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면서 예의주시하고 또 필요에 따라 적절히 행동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환율이 향후 더 높아질 경우 실제 통화 정책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역대급 엔저가 일본 수출 기업과 관광 기업에는 일종의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우리 기업 수출과 관광 수지에는 어떤 타격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주요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먼저 재벌 3세 행세하면서 30억 원대 투자금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 약혼자로 알려져 큰 관심을 받았었죠. 1심 선고 잠시 뒤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1심 선고도 나오는데요. 사건들의 쟁점 살펴보고 또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만약에 판단이 나온다면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네, 1심 선고가 2시 좀 넘어서 나온다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검찰의 구형 좀 볼게요. 전청조 씨. 대해서 사기 혐의로 15년을 구형했네요. 네네. 네. 검찰 입장에서는 나름 상당한 형량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경가법 사기, 즉 5억 원 이상의 피해를 야기한 사기일 뿐만 아니라 전청조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도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각종 문서를 위조해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했고 피해자들 다수를 상대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산범죄치고는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전청조 씨 공범으로 지목된 경호실장, 경호실장에게도 구형이 됐는데 경호실장은 어떤 혐의로 기소됐습니까? 일단 전청조는 27명으로부터 30억 정도를 편취했고 재벌과 혼외자를 사칭하면서 주민등록증, 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돈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경호실장 이모 씨는 27명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벌여 취득한 금액 중 21억 원을 직접 송금받아 관리해왔고 무엇보다도 전청조가 전면에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급 레지던스, 슈퍼카를 본인 명의로 취득해 제공하는 등 도와주었습니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예. 전체 피해액 중 2억 원을 직접 취득했다는 혐의, 즉 전 총조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경호실장은 일단 전청조 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이 사건의 주된 범행 주체는 전청조이고 자신도 전청조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 범행 자체를 사전에 공모하지도 않았고 전청조의 범행 사실을 인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적도 없다.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초반에는 이 경호실장 이모 씨도 전청조의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부터는 경호실장 이모 씨도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알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 검찰은 또 이 전청조 씨요,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했다. 네네. 이 역시 공무서위죠. 네네. 예, 혐의로 사기 혐의를 또 적용한 거예요. 네네. 예. 이 전청조의 사기 행각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손에 꼽을 만큼 기상천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 행각 중에서 외관을 작출하는 형태, 즉 자신의 부와 배경을 행세하기 위해서 외관을 작출하는 형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기 범행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계약서 이런 거 다 공무서 위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양 드러내기 위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팀을 동원하는 등 외관 작출의 형태가 상당히 거대했었고, 뿐만 아니라 전청조의 경우에는 성별을 속이기도 했었죠. 성별을 속이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 전총절은 그동안 이 사건 외에도 기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 사건 전반을 통틀어 살펴보면 필요에 따라서 여성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남성으로 행사하기도 하고 다시 여성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등 성별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은 이전에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기 행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왔으니까 잠깐 전해드릴게요. 대장동 개발 사업 물꼬를 터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김 씨에게 뇌물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8,04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지난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돕는 조건으로 40억과 또 연봉 8,400만 원을 약속받고 또 실제로 8천여만 원을 챙긴 걸로 의심하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는 2년 6월 이렇게 표현도 합니까? 징역 2년 6월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한글문에는 6월이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청조 씨 이야기 더 해볼게요. 1심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펜싱 선수 남현희 씨에 대한 지금 고소고발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남현희 씨는 사기 공범으로 고소가 됐습니다.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다는 의미는 사기 사건의 전면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고 일부 행각을 도와줬다는 취지인데 고소인 입장에서도 남현희로부터 직접적인 기망을 당했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액 중 상당액이 남현희에게 귀속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전총조의 사기 행각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남현희를 보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현희가 중간에 개입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사기 범행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방조 혐의는 성립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왔었고 경찰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대절 조사를 거쳤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건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남현희 씨 역시도 사기 공모 혐의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도 전반적으로 전청조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제 와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느냐 뿐만 아니라 전청조가 가까운 측근이냐 자신도 속을 정도로 감쪽같이 모든 상황을 속여왔다. 재벌과 혼외자라는 사실을 바보 같지만 믿어왔고 그리고 임신과 관련된 사실도 바보 같지만 믿어왔었다. 나는 바보일지언정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전청조는 대질조사 등 관련 조사에서 남현희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기 공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전청조 씨의 1심 선고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박수홍 씨
친형 부부죠. 네네. 역시 기소가 됐습니다. 횡령 혐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2022년 10월 7일에 박수홍 씨 친형이 구속 기소되고 네. 동시에 박수홍 씨의 형수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엇보다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친형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전담하면서 각종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나아가서 박수홍 씨 개인 자금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법인 자금 횡령은 인건비 허위 계산과 신용카드 결제 등인데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법인 횡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네. 나아가서 건물 매입 대금으로 11억 7천만 원을 인출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과감합니다. 통상적인 횡령 사건에서 보기 힘든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도 28억 원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기소가 되었다가 중간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서 28억 원의 금액을 15억 원으로 조절합니다. 예예. 일부 중복된 금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횡령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것도 쟁점이 될까요? 일단 전체 횡령액, 즉 법인 자금 횡령과 개인 자금 횡령액을 합치면 애초에 공소 사실은 60억 원대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공소 사실이 변경됨으로써 현재 최종적인 공소 사실은 40억 원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특경가법상 횡령 범행은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고 5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지만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즉 5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긴 하는데 5억 원 이상이면 40억 원대인지 50억 원대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것입니다. 네. 지금 박수홍 씨 친형 부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친형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 자금 중에서 변호사비를 인출한 부분, 부동산 관리비를 인출한 부분까지는 대체로 인정하고 나머지 횡령 혐의는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를 엄벌해달라 이런 탄원서를 냈다면서요. 무엇보다도 형수도 자신은 법인의 이름만 올려두었었지 자금을 인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데 박수홍 씨가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반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부부의 행태에 상당한 실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친형이자 형수이지만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해냈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횡령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재산범죄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가 변제입니다. 제대로 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박수홍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구형한 게 이제 형에 대해서는 7년, 형수에 대해서는 3년 구형했잖아요. 네네.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형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아마 형과 형수의 그 공소사실 범위가 다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형이 전면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면서 횡령 범행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보여지고 형수는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형의 횡령 혐의 중에서는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죠. 물론 형수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소사실 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만 그 금액이 40억 원대 정도라면 검찰 구형도 더 높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이 낮은 이유는 박수홍 씨를 상당 기간 돌보아 주었다는 점도 어느 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법인이 실질적인 가족 회사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상 법인 횡령 사건에서는 실질적 가족 회사로 운영돼 왔고 그 구성원들이 일부 자금을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횡령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형이 감경되기 마련인데 물론 이 사건에서는 그 주된 주체인 박수홍 씨의 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실질적 가족 회사이고 박수홍 씨를 그동안 관리해 왔다는 점을 참작해서 구형 자체를 그 금액에 비해서는 다소 낮춘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실제로 유죄가 선고됨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양형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형사 재판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거 형사 재판이고요. 또 민사 재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 측이 친형 측을 상대로 이미 민사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116억 원을 청구했다가 최근에 198억 원으로 그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청구 취지를 변경하게 된 원인은 애초에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즉 10년을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없음을 전제로 116억 원만 청구를 했다가 이후에
그 금액을 올리게 된 이유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동업관계였다. 동업관계는 정산을 해야 할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정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를 별개로 하고 그때로부터 즉 동업관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시작되니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을 더 포함시켜서 198억 원으로 그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미지수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도 오늘 이제 1심 판결이 나오는데요. 일단 어떤 선고가 있었는지,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항소심 선고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저희 항소심 선고가 네네네. 있는데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이 부분은 그 전제 사실로 그동안의 수사 경과도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경찰이 수행비서 배모 씨와 김혜경 씨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국고손실, 즉 배모 씨를 채용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7급 공무원 A씨가 권익위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업무상 배임, 즉 법인카드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제보를 했고 권익위가 예. 검토한 결과 그동안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간과 특이성에 비춰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도 알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첩을 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예. 일단 경찰은 배모 씨와 김혜경 씨에 대해서 송치 결정을 했는데 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배모 씨에 대해서만 기소를 합니다. 배모 씨에 대한 기소도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전체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만 기소를 합니다.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배모 씨와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한 다음 한꺼번에 기소할 의사로 일단은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당시 배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입니다. 2021년 8월에 김혜경 씨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예. 민주당 의원 부인 등 3명과 식사를 하면서 이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자체는 예.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할 인물과 관련된 자들에게 기부 행위를 하였다. 기부 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는 취지입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그 공소시효가 6개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배모 씨가 자신은 후보 가족을 위해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9월 9일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인데요. 2022년 9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예. 그 첫날인 9월 8일에 배모 씨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네. 즉 김혜경 씨는 일종의 공범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 공범인 배모 씨가 기소되었으므로 배모 씨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즉 기소 시점으로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럼 재판이 확정된다는 건 대법원 판결까지요? 대법원 판결이 되었던 오늘 2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검찰과 배모 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이 되겠죠. 확정될 때까지 김혜경 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만약 그렇군요. 오늘 2심 선고에서 이미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배모 씨에 대해서 1심이 전부 유죄를 선고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가 있는데 배모 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오늘 2심 선고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 배모 씨가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상고심은 항소심이 선고된 때로부터 일주일 내에 상고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 내에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하루 안에는 반드시 검찰 입장에서는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기소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아니고 오늘 선고가 된다면 이 선고를 두고 일주일 이내에 배모 씨가 상고할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그렇군요. 상고 여부를 결정해서 항소심이 확정된다면 확정된 때로부터 하루 내에 검찰은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배모 씨가 기소해야 항소하지 하는데 않으면 상고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마 이때는 그동안 묶어두었던 배모 씨와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같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수홍 친형 부부 1심 선고 나왔네요. 네, 1심에서 친형은 징역 2년 선고했고요.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에게는 무죄 선고가 나왔네요. 네. 일단 친형에게는 2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아마 가족관계라는 점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관계라는 점이 모든 사건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범죄에서는 변제가 가장 중요한 감형 사유입니다. 유죄를 인정한 이상
향후에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라도 변제하라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때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법정 구속을 단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사이에 변제하고 일종의 합의를 이루라는 취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것 같고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법인의 일종의 이름을 올려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에 참여하진 않았다.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불비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전청조 씨에 대해서 검찰이 15년 구형했었는데 법원에서 지금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12년 선고가 됐습니다. 12년 선고면 재산 범죄로서는 상당히 중한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억 원대 사기라고 하더라도 만약 초범이었다면 징역 10년 이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것은 앞서서도 전청조는 각종 사기 행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무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 과정에서 범행 수법이 위조 등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만 그 항변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갚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갚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그동안의 범행 수법의 불량성에 비춰보면 이 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척추치료병원의 대리수술과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 관련한 YTN 단독 보도 이후에 경찰이 수사팀을 새로 꾸려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대리수술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했던 척추치료병원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 서부경찰서와 해당 병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보도 여파로 경찰은 서울 은평구 척추치료병원을 둘러싼 대리수술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대리수술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의 관계자들이 입건되고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대리수술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가담한 의료인까지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장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 외에 쓰지도 않은 비급여 치료 재료를 썼다고 환자를 속이고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경찰 수사가 임박해오자 직원들에게 비급여 치료 재료 입출고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현재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은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언제부터 안 들어왔는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들이 대리수술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이미 밝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리수술 의혹 재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흘린 혐의를 받는 전 수사팀장 관련 수사도 조만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일본의 한 피자 매장 점원이 코 후빈 손으로 피자를 만드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자 도우 반죽을 하던 남성, 갑자기 콧구멍에 손을 넣더니 보란 듯이 피자 반죽에 쓱 하고 문지릅니다. 지난 12일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의 피자집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이 영상으로 논란이 커지자 도미노 피자 재팬은 사과의 뜻을 밝히며 이 매장의 모든 반죽을 폐기하고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직원은 재미삼아서 했다, 후회한다고 했다는데 음식은 이런 장난의 대상이 아니죠. 재미삼아 한 행동의 후폭풍은 예상 못했나 봅니다. 업체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일본의 유명한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의 입에 누군가가 휘핑크림을 넣으면서 장난을 치는데요. 이 식당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습니다. SNS로 퍼진 이 영상에 누리꾼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해당 업체 측은 엄정한 조치와 함께 직원 교육에 노력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식재료로 장난을 치는 바이토 테러, 아르바이트 테러 영상이 SNS를 통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도 넘은 장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자영업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분노하는 댓글이 이렇게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에 하는 이런 행위들,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봄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남부 곳곳엔 산발적인 비도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참 포근했습니다. 2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2월 아침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이 낮 동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더 크게 올랐습니다. 마치 때이른 봄이 찾아온 듯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무려 12도가량 높아서 기온만 보면 4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가 무척이나 부드러웠죠. 서울 아침 기온도 8.8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예년보다 12도가량 높았고요. 제주도 14.8도, 강릉 13.6도, 부산 12.1도, 인천 11도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51년 만에 2월 아침 기온으로는 최고를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더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전과 대구 17도, 광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전국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현재 영남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밤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다 밤사이 소강 상태 들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겠는데요. 새벽에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오전 중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내륙에 최고 10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그리고 산간 지역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폭설이 예보된 만큼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봄처럼 포근해서 추위 없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10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 수준을 웃돌겠지만 비와 눈이 내리면서 아침보다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 7도, 광주 11도, 대구 15도 예상됩니다. 내일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초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은 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하겠고 다음 주까지 영하권 추위와 고온 현상이 번갈아서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 극심한 온도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 19곳을 포함해서 25개 지역구에 출마할 25명의 단수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권영세, 나경원, 오신환, 배현진 의원 등 25명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영 전 검사장은 컷오프 됐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용산 당보다 승리 가능성을 보고 쿨하게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떡잎은 참으로 귀하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면서 새 가지도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적 쇄신, 물갈이론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발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사법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라면서 맹비난했고 민주당에서도 과연 바람직한 건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온도차는 있었지만 사실상 반대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공천 관련 여야 목소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 이게 기준이지. 용산에서 왔는지 당에서 왔는지 관계없습니다. 그 수치가 그 승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쿨하게 이렇게 정했다. 시스템 공천을 하니까 의외로 눈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특히 면접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도 보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 공천위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해 가겠습니다.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의 역량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떡잎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태욱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총선 이제 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10일 날 총선 치러지고요. 사전 투표는 더 일찍 하겠죠. 오늘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자 25명이요? 발표했나요? 서울만 19곳이라고요? 네. 어떻게 발표를 한 거예요? 내용은 내용이요? 주로 이제 쭉 뉴스에 나오는 어떤 대로 기준이었습니까? 승리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승리 가능성이고 출신이 용산이냐 아니냐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합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면면을 봤을 때 뭐 오늘 발표된 사람 기준으로는 비교적 될 만한 사람이 됐지 않겠는가. 한두 군데는 이제 약간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만 됐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석동현 변호사입니까? 석동현 변호사 전 검사장이요. 거기가 윤 대통령 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이제 저렇게 아주 쉽게 이제 안 되는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 오늘 25명과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승복을 했지 않습니까? 백의종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 되니까 이거는 공천의 우리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보면은 최대 승리 여부는 얼마나 이제 잡음 없이 공천이 이루어지느냐 이래 봤을 때에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러나 이제 핵심은 2차 공차 이제 문제 있는 데들이 뒤로 밀려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영남 주로. 예를 들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성동 을인가요? 거기 경쟁자 많죠. 그리고 TK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역 조정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대구 경북. 그래 됐는데를 이번 17일 날 이제 TK 지역을 한다고 하니까 공천 면접이요. 하고 17일 하면은 뭐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 날 좀 1차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럴 때 주목하는데 그러나 출발 자체는 비교적 뭐 큰 이슈 없이 그리고 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뭡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에 공헌한 부분이 실제로 이 정권 창출에 가장 공헌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그런 일이 안 당했으면은 김경수 대 윤석열 대통령 했을 때는 정말 예측이 불가했을 이런 상황인데도 본인이 그냥 이렇게 승복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태욱 원장님의 분석을 들었고 김유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민주당도 이제 곧 발표를 하잖아요. 먼저 이 국민의힘 오늘 발표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대체적인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공천을 빨리 줘야만 선거운동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몇 달 전에 자체 판단했을 때 서울에서 뭐 한 6군데 외에는 다 진다. 국민의힘 내부 평가로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수도권 예비 후보들 너무 힘들다. 특히 지난번 명품백 관련한 대담 그 대통령 내용에서 이거 선거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제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공천을 빨리 받는 게 하루라도 더 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죠. 그런데 뭐 공천 기준이야 뭐 월등하게 그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 위주로 했다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석동현 처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도가 이제 높았었는데 근데 또 여의도에서 이렇게 그 한간에 나도는 설들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가 그러니까 맞아요? 석동현 처장이 딱 이렇게 대두가 됐을 때 송파갑에 나온다고 했을 때 용산에서 별로 탐탁치 않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어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40년 직이라면서요. 예, 40년 직이어도 여기 말고 험지로 가기를 원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곳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 뭐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송파갑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과연 이런 주목도가 높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박정훈 전 앵커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홍영림 여의도 연구원장이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통한 경쟁력 위주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공관위원장 말하고도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점들을 조금 많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 이제 장관 출신으로는 이제 권영세 의원만 이름을 올렸고 박민식 이영 전 장관은 안 올렸잖아요. 거기 이제 뭐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식 장관이나 이영 장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단수공천 지역을 왜 이렇게 정했냐라는 거를 뒤집어 보면 경쟁력이 월등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요.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구 성동을 같은 경우 이영 장관, 이혜훈 전 의원이랄지 하트경 의원 지금 3명 다 의원 출신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군데 몰렸을까 좀 의아하긴 해요. 이분들이 다 당과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지원을 했을 텐데 이제 이 중에 경선을 해서 만약에 한 사람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으로 보면은 인력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서울 수도권에 조금 소위 영남 부산 지역에 지금 서병수 의원 등 하는 것처럼 인력 재배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누구라도 옮기지 않으면 이제 경선 간다 이러면 아무래도 손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마포 갑의 경우처럼 현역 3명, 전직 1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재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용호 의원이 그래서 서대문 갑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단수공천 받은 거니까 그런 식의 배치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단결을 통합 강조하면서 떡잎은 귀하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인적 쇄신의 목소리 아니냐. 그렇게 읽히세요?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나 이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만 대표의 그런 이제 뭐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만 또 그게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전화해서 새순 돋아야 되니까 물러나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담고 있다고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 또 우리가 과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조국 전 장관 얘기 같기도 하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여태껏 당대표가 이제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는 컷오프 대상자에게 그래도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의 전현직 중직급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를 설득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 배경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봐서 이거는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컷오프 되는 경우가 진짜 허다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당에 뭐 부대변인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니까 얼마 전에 컷오프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아마 설명을 다 듣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예우해 드린 게 아닌가. 예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막무가내로 그냥 새순이 있으니까 떡잎 물러나라 할 수는 없을 거고요. 당에서도 여론조사 돌리고 경쟁력 적합도 조사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웅 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저 말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예전 상황을 좀 돌아보면은 총선에 이기고 지고 보궐선거를 포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5만 하면 진다. 5만 하면 진다. 예, 5만 하면 진다. 그리고 5만 하면 기준은 뭐냐? 욕심이 있으면 지거든요. 그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우리 보수 정당을 기준으로 2007년에 압도적인 그 지지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2008년 그 총선 때에 친박을 대거 쳐냄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다음에 이제 광우병 사태로 가고 그래 되고 그다음에 2012년에는 오히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 나가지고 진짜 친박 비박 없이 아주 공평하게 해가지고 152석을 얻었거든요. 성공했어요. 그래 되고 그다음에 2016년에 뭐 경위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간별사를 내세워가지고 공천 파동 있을 때요. 파동 있으니까 121석으로 150석에서 됐고 그래 됐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면은 욕심이 있지 않는가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번 공천의 핵심은 차기 대권 주자에 방해되는 사람을 이번에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약 167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돼 있는데 목표 자체가 150석으로 그 과반으로 잡았고 아주 작게 잡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임종석 그 의원을 어떻게든 이제 쳐내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의 함의는 내가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에 방해될 만한 사람들 그거는 전체적으로 167석에서 150석으로 줄어들더라도 뭐 정리할 건 하겠다. 그리고 또 나랑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아주겠다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분은 워낙 말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뭐 세술 세부대 뭐 새싹 이야기 하지만은 기본적인 그 함의는 내가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후보가 되고 승리하는데 이견이 될 만한 사람을 이 기회에 어떻게든 다소의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석을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조국 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당 만들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개인적 욕망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고집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입법부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물론 출마의 자유가 있고 정당 설립의 자유가 있지만 과연 본인이 정당을 설립해 갖고서 출마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한번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신당 창당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뭐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는 정도지. 그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속내는 그게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건 김부정 의원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민주당에서 하면 좋겠지만이라고 앞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안 된다는 거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조국 장관에게 이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냉정하게 안 된다, 창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상은 반대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녹록지 않습니다. 개혁신당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표가 분산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보다 지금 그 가고 있는 양상이 그렇고요. 조국신당이 나올 경우에는 또 그것도 민주당 표의 분산입니다. 그런데 비례연합정당은 이제 할 수 없다고 박홍근 단장이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함께할 경우에는 또 중도 무당층의 표가 더 많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미 선언까지 해버렸으니까요. 오늘도 보니까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한다. 제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민주당이 참 어렵죠. 그리고 지금 지도부나 또는 뭐 중진 의원들 얘기도 다 대동소이하면서도 또 애둘러서 이제 반대 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광주에 가서 저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본인이 이제 명예회복하겠다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정치 투쟁을 통해서 명예회복하겠다는 건데 사모펀드로 시작돼서 그렇게 거의 뭐 가족이 소위 예. 시체벌로 당시 얘기했던 대로 도륙을 당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다 무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작은 사모펀드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것들로 가지치기를 했던 거잖아요. 수사 자체가. 네. 그러나 어찌됐건 1심, 2심에서 다 유죄가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니까 예. 만약에 기정사실화 된 것이라면 신당 창당이 그러면은 지역구 나가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명분은 있겠죠. 뭔가 예. 명예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예. 그러나 저는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정치투쟁 이런 것 통해서 이 정치권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 네. 그게 더 큰 정치 불신을 낳아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잠시 쉬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가게 될 경우에는 대법원 가면 지금하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의원직 상실형이 예, 명약관화 예.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승계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승계 유불리만 가능성까지? 예, 유불리만 예. 따지면 비례 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주장한 바대로 이 검찰 정권과 제일 그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 더 빠르게 싸우겠다, 민주당보다 더 네. 강하게 싸우겠다. 더 강하게 싸우겠다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명분이 있으려면 그나마 저는 그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나마 예. 둘 중 선택하면 지역구 나가는 게 조금 더 낫겠죠, 명분을. 그렇군요. 예, 조국 전 장관 일단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출마 방식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지역구가 됐든 정구가 됐든. 자, 근데- 조 전 장관의 예. 신당 창당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본인은 이제 그 명예회복이라는 대의명분과 또 당장 방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검찰 수사가 이제 그 재판이 있으니까 명예회복이라고 어떻게 하는데 방탄으로 보세요? 뭐 그것도 예. 포함되어 있다 보니다. 그는 무조건 배지를 달겠다는 의지가 있고 예. 가능성에 있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1대 총선 2020년에 총선할 때에도 네.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뭡니까 위성정당이었던 네. 더불어시민당이 있을 때 그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나 뭐 김어준 예. 씨를 포함해 가지고 집중 포화를 더불어민주당에 날렸어요. 예. 그때 최강욱 씨나 김의겸 이런 분들이 나왔는 예. 이거는 우리 위성정당이니까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 5점 몇 프로 얻어가지고 3명이 당선됐거든요. 예. 그래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조국 장관은 그 상황을 정확히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자기가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 연합 정당에 자기를 끼워 넣지 않더라도 예, 예.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과 자기 개인에 대한 예. 팬덤 이런 거 합치면은 3%를 넘을 거다. 그러면 나는 할 거다. 아마 이 사람은 절대 민주당에서 비례위생 연합 정당에 예. 넣어줄 것을 기대를 하지 않을 거고. 지난 총선 이야기하시는 건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이었고 그와 별도로 열린민주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열린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 아니었어요? 열린민주당이요. 열린민주당이 예. 이제 소위 예. 자매정당처럼 자매정당이었었죠. 네. 예. 그리고 그때 합당을 했죠. 3명의 의원이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그거 찍지 말라고 예. 아주 난리를 지금 이제 조국 예. 그걸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그래도 그 이상으로 당시 때 3% 넘게 나온 거잖아요. 4.5%, 5%인가 예, 이래 얻었듯이. 예. 그러니까 지금도 조국 장관이 머리 좋은 양반이 네. 그거 충분히 계산했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너희들이 나를 반대한다는 건 나 이해한다. 그러나 내 갈 길은 간다. 이렇게 돼 있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비례 연합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들더라도 또 떨어져 나가는 한 3%에서 5% 정도의 예. 지지를 받을 위성 정당은 표는 있다고 본인은 계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국 신당이 나온다면 여러 가지 선거 구도상 호재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지금 뭐 국민의 대다수도 그렇고요. 그거는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매우 높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프레임 전환을 아무리 정권 심판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운동권 심판원으로 전환해보려고 노력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조국 신당이 만들어진다면은 그거는 프레임 전환하기에 상당히 호재라고 보여지죠. 국민의힘에게는. 왜냐하면은 이제 조국행을 건너니 안 건너니 했는데 다시 한번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이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권은 넘어갔는데 또다시 조국 사태 때 그게 재현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권 심판이라는 기치 하나를 가지고 다 뭉쳐서 열심히 가야 되는데 조국 신당으로 인해서 그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굉장히 경계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점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대 형법 교수셨잖아요. 그러면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거를 타파하고 국민의 동정을 얻어서 신당을 만들어서 개인의 정치적 한풀이를 해보겠다. 이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를 다시 한번 저는 제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과거와 같은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힘을 좀 몰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신당 앞으로 이제 선거가 56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택 또 어떻게 또 당을 만들어 나가고 또 비례로 출마할지 또 지역구 출마할지 여부 아직 결정을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요. 직접 당의 전현직 중직급 인사들에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불만을 최소화하는 작업이다.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전에도 다 그렇게 사전에 중요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지만 그 100% 양해 안 되거든요. 아, 원래 국민의힘에서도 당대표가 그렇게 전화해 줍니까? 당대표는 아니지만 그 지난번에 할 때도 김영호 그때 비대위 그 공관위원장이 다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기가 다시 공천받아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뭐 그 순간에는 칼자루를 쥔 사람이 너 못 주겠다 하는데야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문학재 전 의원의 전화를 받았대요. 27일 이 대표가 전화 걸어와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꼴찌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불출마를 사실상 종용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누구를 꼽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말 사심 없이 이제 그 지지율이 낮은 사람을 떼내고 딴 사람을 정말 넣느냐. 그보다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보는 관점은 이재명 대표가 차기에 대권 도전에 할 때에 당내의 걸림돌을 없애고 자기를 지지할 사람을 아마 집중적으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순탄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임종석 전 실장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전략 공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경선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은 그야말로 전략공천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왜 1차 그 공천 발표를 할 때 그런 사족을 붙이셨는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관위가 결성되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런 표현했습니다. 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어제 했죠. 그렇죠. 이 결정을 지도부에 이제 일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1차 공천 발표할 때도 이미 그때도 전략공천 지역이었던 건데 그때는 왜 그런 언급을 안 하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좀 깊어지고 이게 지금 상황이 좀 그 간단치 않게 돌아가니까 그 얘기를 거기는 원래 전략공천 지역이었어. 그 얘기를 왜 이제 하시는지 그런 점에서 조금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아까 우리가 조국신당도 얘기했고 개혁신당 뭐 이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이게 저는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요. 민주당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당 내에서는 이런 공천 갈등, 파열음을 빨리 정리를 하고 공천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임종석 실장에 대한 부분도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해서 뭐 이렇게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시듯이 공관위원장도 이미 지도부에 일임을 하였으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좀 나서서
뭐 되든 안 되든 혹은 다른 험지로의 출마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추미애 전 장관을 좀 전략 공천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최재성 수석이 추미애, 임종석 두 분을 놓고 왜 다른 잣대로 전략 공천을 운운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만 맞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은 지금 뭐 저희가 듣기로도 뭐 어디 뭐 동작 어디 막 몇 군데를 다 뭐 동작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적합도 조사, 뭐 경쟁력 조사를 해봤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동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비서실장, 그다음에 전 장관 이렇게 하고 네. 또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맞서 싸웠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결이 다르다. 이렇게 당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 아니었어? 라고 판단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준은 잣대는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예. 경쟁력을 붙이든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는 분들은 전부 험지로 출마해서 당을 위해 헌신해라 이렇게 하든지 예.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예. 추미애 그 전 대표가 예. 대권에 그 이재명 대표에 방해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나 임종석은 방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럼 복잡하게 설명 없고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방해될 사람은 아웃시키고 네. 뭐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다는 그 기준만을 바라보면은 예. 이건 아주 임종석 이 실장에 예. 대한 거는 명약관하게 저 두 사람은 결이 다른 거죠. 네. 뭐 설명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임종석 실장은 자기의 대권 가도에 방해되는 사람이고 네. 저 추미애 장관은 뭐 별로 자기의 그 지위까지를 위협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략공천 이야기 굉장히 나왔으니까. 기분 나빠하시는 예, 전략공천 이야기 말씀인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힘의 김무성 전 대표 있잖아요. 예. 예. 출마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도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언론에서도 봤고 예. 저도 사실 어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 뵀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부산에 하십니까? 가가지고 예. 뭐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하고 그분 자체가 점잖은 분이라 가지고 네.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그 이 공관위에서 발표한 걸 이런 걸 쭉 보면은 예. 무리한 짓은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제 국힘당의 이제 공천 시스템 자체가 국힘 공관위가요? 예. 그래 되니까 상당히 그것을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을 네. 무리하게 그 이제 컷오프? 컷오프 시키는 그런 무린수를 안 쓸 것이 아닌가 저는 예. 그래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를 무리하게 컷오프를 시키면은 굉장한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옥 경북대학교 대학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그래야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렇게 3 더하기 3, 6이 되지 않고 3명이 모이고 3명이 모였을 때 저희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 9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 이제 공천 면접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곱셈 정치라는 말씀을 쓴 것은요. 어차피 정치는 상대적 비교이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끈 민주당은 이재명의 경쟁자가 될 수 있거나 이재명이 감옥에 가지 않게 보호해 준 것에 대해서 쓴소리 할 사람들을 다 하나씩 잘라내는 정치를 하고 있죠. 그건 뺄셈 정치입니다. 그건 국민에게 도움 되나요? 지금 이 당은 제가 대표로서 이끌고 있는데 저의 개인에게 어떤 종류의 이익이 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요. 방금 전에 그 면접을 마치고 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소개하면서 조금 불공정한 어떤 시작 아니냐 이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공정한 룰은 지켜져야 된다. 후보에 대해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지도를 그분한테 쏠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지역에 가면 윤희숙 씨로 확정이 된 거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돼야 되는 거는 없지요. 그 임종석 실장께서 지금 뭐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친문이 나오든 친명이 나오든 도끼인 객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 못 따라가는 퇴행적인 세력이라는 면에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끼인 객킹. 그래서 그 21대 총선에서 저희가 어렵게 탈환한 지역입니다. 그냥 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특혜 받는 거 아니냐 전혀 없습니다. 저희 험지 찾아와서 이렇게. 아니 저는 전혀 모르겠는 게요.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제 공천 과정에 저는 윤심의 이응자도 저는 좀 느껴보지 못했고요. 이경 장관도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실 입김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 안 하시는지 좀 대통령실 입김이 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윤심 공천에 대해서 좀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분명히 장관들은 험지가라고 하시는데 네. 대통령을 믿습니다. 소셜미디어 콘텐츠 가운데 광고나 협찬을 받고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광고나 협찬을 받았다고 표시를 하긴 하는데 알아차릴 수 없는 곳에 작고 희미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입니다. 광고비를 받고 제작했다는 자막이 있긴 하지만 색깔이 영상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 더보기를 누르거나 글을 끝까지 내려야만 대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라고 적어서 물건을 협찬받은 점을 모호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광고나 협찬 표시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른바 뒷광고 꼼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달간 적발된 건수가 2만 6천 건에 육박해서 한 해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위반 건수 3만 7천 건을 분석해보면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42%에 이르렀고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쇼폼에서 위반 게시물 671건이 적발됐습니다.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 간편복, 음식 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쇼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소비자가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측이 제기한 수사정보 유출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 관련 수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매우 강하고 단호한 입장이라며 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배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이 강제 수사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유출한 건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복무 규율을 위반을 넘어 위법한 사안이라고 보고 내부 감찰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 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서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치안감 58살 A씨를 비롯한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치안감은 지난 2022년 2월 간부급 경찰로부터 승진을 부탁받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브로커 2명을 기소한 이후 수사를 확대해 현직 치안감과 전직 경무관을 비롯한 경찰 13명과 전현직 검찰 수사관 2명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수사 무마나 정보 제공을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거나 인사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건 브로커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비리 의혹이나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의 동맹국은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멍청하고 부끄럽다며 맹비난에 나서 이 문제가 미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공격해도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엔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기겠다는 의견까지 밝혔습니다. You didn't pay, you're delinquent. He said, yes, let's say that happened. No, I would not protect you. In fact, I would encourage them to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You got to pay. You got to pay your bill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안보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 발언에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For God's sake, it's dumb, it's shameful, it's dangerous, it's un-American. For as long as I'm president, if Putin attacks a NATO ally, the United States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그러면서 나토는 신성한 약속인데 트럼프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짐으로만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He doesn't understand that NATO is built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freedom, security, and national sovereignty. Because for Trump, principles never matter. Everything is transactional. 이런 가운데 키스 켈로그 트럼프 전 정책 고문이 방위비 기준 목표인 GDP 대비 2%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 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토 31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한 나라는 11개국에 불과합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 요청에서 더 나아가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는 11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폭력 전과 28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박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춘천에 있는 라이브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봄철 산불을 막기 위해 지리산 국립공원의 탐방로가 절반 가까이 통제됩니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전남사무소는 종주 능선의 노고단에서 장터목 사이 등 25개 구간을 내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캠핑 시즌을 앞두고 오늘부터 한 달간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소비자원은 배기관이 잘못 설치되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 1천억 원의 근로, 자녀 장려금이 지급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급액은 9천억 원, 지급 대상 가구는 80만 가구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13만 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 R114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38만 7,4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만 9천 건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매매 건수가 재작년 2만 7,800건에서 지난해 6만여 건으로 3만 2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급에서 9급 지방공무원 1,609명을 채용합니다. 서울시 채용계획 공고를 보면 모집 인원은 공개 경쟁 1,422명과 경력 경쟁 180명입니다. 채용 인원에는 장애인 83명과 저소득층 125명, 기술계고 31명도 포함됩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자신의 모교인 국민대 졸업식을 찾아 많이 부딪히고 다치고 체득하면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국민대에서 열린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정보회사 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용산서 정보관이 생산한 정보보고서 4건을 업무용 PC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바란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배 씨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황들을 모두 참작해서 판단했다며 검사와 배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포근함이 감돌았던 아침에 이어 낮 동안에도 때이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3도로 예년 기온을 10도 이상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4월 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시작돼 오전이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20mm가 되겠고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비와 눈은 늦은 오후 수도권과 충남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0도가 예상되고요. 낮부터는 점차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7도, 대전 10도, 창원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는 기온이 반짝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